근데 이제 저희 옆 앞에 있는 장비 일단은 동작만 보여드리면, 요 앞에 이제 PLC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장비에 있는 각종 기기들에 대한 그 접점들이 오른쪽 제어 판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PLC에서 인출된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요 PLC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 넣게 됩니다. 프로그램 집에 넣으면은 터치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나오는 기계 장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밖에 있는 기계 장비는 사이즈가 크고 뭐 여기 규모가 크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교육용 장비로 만들다 보니 이제 이러한 동작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교육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은 작동을 하는, 동작을 하는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은 그 기초 교육 과정이라서요. 여기 있는 PLC 중에 앞에 있는 모듈이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까지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서버로 움직이는 건데, 요거는 응용편에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그 IBM PC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신 그 컴퓨터를 뜯어보면 거기도 파워 서플라이 있고 메인보드 있고 뭐 서플라이 있고 뭐 이렇듯이 그 여기도 똑같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김새만 다를 뿐인 거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파워가 있는데, 여기 파워는 220 전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CPU라든지 뒤에 있는 각종 모듈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뭐 3A짜리도 있고 5A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뒤에 베이스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미쯔비시 PLC고 이거 이제 글로파 PLC예요. 글로파 PLC인데 똑같이 생긴새는 똑같습니다. 이 뒤에 이제 베이스 판넬이 있고요. 베이스 판넬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4개짜리 슬롯 자체가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 8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수량을 꽂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카드들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똑같이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CPU는 아닌데 통신 모듈인데, 저기에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계 장비 같이 CPU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장비는 이제 옆에 있는 장비인데, 여기 보시면 이 CPU에 모델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Q03UD2 모델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하세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저 모델을 선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CPU마다 메모리 크기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델 네임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모듈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입력 모듈, 출력 모듈이 있는데 똑같아요. 위에 모델명 보시면은 QX80 모델 2개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QI 모델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입력 모듈은 키보드나 우리 그 가정에서 쓰는 그 키보드나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떠한 신호를 CPU한테 보내는 역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용 기기다 보니까 저 입력 모듈에는 스위치나 센서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센서는 아날로그 센서가 아니라 디지털 센서, 0 아니면 1값이 나오는 것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센서로 하면 전류값이나 전압값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아날로그 센서고, 저희가 저기다 연결할 수 있는 센서는 시중에서 흔히 파는 오토닉스나 뭐 이런 홈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오토닉스 제품인데, 오토닉스사에서 나오는 그 용량형 센서죠.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센서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앞에 있는 입력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출력 모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니터나 우리 일반 컴퓨터를 따지면 모니터나 뭐 프린터나 여기에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출력 모듈에다는 산업용 기기다 보니까 램프나 아니면 이제 그 공합 실린더를 제어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나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달려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건 이제 통신 모듈이에요. 그래서 CC 링크 모듈이라고 하는 필드버스 모듈인데,
현장에서 CPU는 여기 있고 뭐 센서 같은 것들이 저쪽 반대편에 있다. 여기서 뭐 20m, 30m, 길게는 500m 뭐 이렇게 멀리 있다. 근데 그쪽에 센서가 한 10개 정도 선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센서 선이 가닥 전압을 빼더라도 10개면 선 10가닥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배치를 할 때. 통신을 쓰면 선이 4가닥만 가면 돼요. 선 4가닥만 가면 거기 있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재료비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통신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이제 서버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온오프 제어예요. 전진이냐 후진이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저 위치 결정 모듈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 단위까지 뭐 더 낮은 단위까지 그 위치 값을 또는 속도 값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이 있는데 이 통신 모듈하고 위치 결정 모듈 이런 것들은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이거 말고도 지금 제 장비에는 이게 제 거에는 그 외에도 별도의 모듈들을 더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전의 카드 통신 모듈이고요. 이거는 이제 RS232 통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온도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온도 제어 모듈을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고속으로 내가 어떤 개수를 세는 게 필요하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문지 같은 거 저희 출판사에서 나올 때 보면 되게 빠른 속도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력 모듈로는 세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빠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고속 카운터 모듈을 또 별도로 팝니다. 1초에 20만 개 뭐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별도로 팔아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카탈로그를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작업에 필요한 모듈들이 어떤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사다가 장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제 거는 또 베이스 모듈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거는 두 군데의 슬롯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한 군데만 남아있는 분도 있고 한데 맨 끝에 두 개는 원래 빈 슬롯이에요. 근데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빈 슬롯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더미 슬롯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통신카드를 제가 하나 연결해놨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빈 슬롯이 되는 거고 이게 빈 슬롯을 막아놓는 거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닫혔으니까 그럼 다른 기능을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이스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거, 요 모듈을 장착한 이 뒤에 있는 이 판을 베이스 판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베이스를 그럼 무조건 무한적으로 추가하냐? 그건 아닙니다. CPU마다 4개까지 증설할 수가 있는 게 있고 7개까지 증설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CPU의 사양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비싼 거 사다가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저렴한 걸 사다가 그 장비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비싼 거 무조건 사다가 한 달에 탄산서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작업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여기 지금 커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 커버 열시면 돼요. 다 4개 다 열어보셔도 되고 원래는 그 이 위치에 요게에 직접 여러분들이 뭐 스위치가 됐던 램프가 됐던 어떤 기기들을 저기다가 직접 그 Y단자라고 하는 그 전기 터미널을 물려가지고 직접 거기다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 나가시면 다 기기 단계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교육장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저 나사 이빨 탭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장비는 그 구성을 저기에서 선을 다 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PC기 기판을 통해서 선을 다 빼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커넥터로 선이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선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 밑에 이제 인풋 모듈 2개는 여기 보시면 인풋 커넥터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 인풋 커넥터를 통해서 밑으로 쭉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우리 판넬의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인풋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출력 쪽은 여기 있는 2개 QY10 모듈 2개는 이 아웃풋 커넥터로 쭉 연결이 돼서 이쪽에 아웃풋 쪽에 커넥터 아웃풋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그 선들이 내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인풋 모듈이 이게 여기 보시면 인풋 모듈이 두 개인데 이 각각의 접점들이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앞에 보시면은 X00라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X0부터 쭉 연결해서 XF까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요 16개 요 컴단자까지는 총 이제 18개지만 어쨌든 요 파란색 접점만 따지면 16개의 접점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입력 모듈에서 선이 그대로 연결돼서 이쪽 뒤에 납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제 작업을 하시려면 여기다 직접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이 번거로울 뿐더러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탭이 나가다 보니까 그 선들을 다 빼서 이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모듈은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쭉 빼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출력 쪽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QY10 모듈에 각각 16개의 접점들이 있는데 그 16개의 접점들이 이렇게 선으로 쭉쭉 각각 빠져나와 있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접점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들이죠. 똑같은 것들을 나눠 놓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점수라고 합니다. 몇 점짜리냐 몇 점짜리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QX80 모듈은 16점짜리 모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6점짜리 모듈이라는 거는 16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기기를 16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16개 연결을 하던 디지털 센서를 16개를 연결을 하던 총 16개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밖에서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구성 안 하고요. 32점 모듈 하나 그냥 갖다 꽂습니다. 왜냐면 16점 모듈 2개 꽂는 가격보다 32점 모듈 하나 사서 갖다 꽂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32점 모듈 하나 꽂아야 되는데 이제 교육용에서는 이제 슬롯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드레스 증가하는 개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보통 16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그냥 32점 모듈 하나 꽂고 말겠죠. 쓰게 된다고 하면. 출력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 모듈도 16점 모듈이 있는데 뭐 32점 모듈도 있고요. 64점 모듈도 있습니다. 그 모듈에 따라서는 지금 입력, 출력 따로 있는데 모듈 하나에 입출력이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모듈 하나 자체에 입력과 출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입력이 8개고 출력이 8개가 필요하다 설계를 해봤더니 스위치를 8개 달아야 되고 램프를 8개 달아야 되더라. 그럼 16점짜리 입력, 16점짜리 출력을 사느니 입력 8개짜리, 출력 8개짜리 사서 꽂는 게 더 이문인 거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선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모듈이 QX80 모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연결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스위치입니다. 그냥 푸시 버튼 스위치여서 스위치를 누르면 두 선이 연결이 되고 스위치를 놓으면 두 선이 떨어지는 건데 요 단자가 X0 단자예요. X0 단자. 입력은 X라고 하고요. 미쯔비시에서 출력은 Y를 붙입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저희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미쯔비시 회사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여하튼 여기 X0 접점에서 스위치 연결하고 스위치에서 나온 선을 여기는 SMPS에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MPS는 전원 공급 장치예요. 그래서 AC 220 전원이 들어가면 DC 24V 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PLC에서는 대부분 12V 또는 24V를 쓰는데 주로 24V를 써요. 제어반에서는. 옛날에 릴레이 제어반에서 24V를 썼듯이 여기서도 대부분 다 24V를 사용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스위치의 내부 구조고요. 여기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열려있다라고 해서 이게 가동 접점 2개가 눌리면 이렇게 밑으로 눌려서 2개의 선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에서 플러스 24V가 나와요. 이쪽에서 플러스 24V가 이렇게 나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전류가 이렇게 단자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단자 내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LED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LED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있습니다.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이 이렇게 컴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PLC 입력 카드의 내부에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LED는 이제 뭐 많이 상용화가 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불도 LED고 요새는 신호등도 LED로 많이 바뀐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LED인데 스위치를 누르면은 요 안에 있는 이 입력 카드 안에 있는 LED가 불이 켜지는 구조로 안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6점짜리 모듈이다. 그럼 안에 있는 이런 LED가 1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저항이 없으면 안 돼요. 내부에 이 저항이 없어버리면 LED에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LED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 LED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바깥 이 반대편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부 구조가 있어요. 요게 이제 LED고요. 요게 LED고 요거는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근데 저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게 한 쌍으로 있어요. 발광부와 수광부가 한 쌍으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있는 거 없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파일로.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지금 나눠드리는 게 포토 커플러라는 것입니다. 포토 커플러라고 하는 전자 손자예요.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 4개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은 다리 4개가 있어요. 다리 4개. 한번 보시면 돼요. 확인되셨나요? 네. 걔가 다리가 지금 4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 포토커플러를 보면은 다리가 1개, 2개, 3개, 4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 개수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의 부분이 지금 네모 박스에서 빠져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모듈, 그 QX80 모듈 안에 16개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포토커플러 다리 4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8개짜리도 있고 16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칩 하나 안에 그런 포토커플러를 4개짜리가 있고요. 뭐 8개짜리 박아놓은 칩들도 있고요. 그게 더 저렴하겠죠? 이거를 16개 사느니 그 안에 이제 8개짜리 있는 걸 2개 쓰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력 카드 모듈에는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아까 여기 플러스 SMPS라는 거에서 전기가 쭉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그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건 저항입니다. 네, 저항을 통해서 여기 있는 LED를 밝혀요. LED를 밝히고 그 단자는 이 커먼 단자, 공통 단자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서 내부에 있는 LED가 켜지고 이런 것들이 1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빛이 켜지면 이 반대편에 있는 포토 인터럽트, 포토 그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 내부 서킷은 또 그 낫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전기가 쭉 빠져나가면 0값이고 0V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5V로 이제 전압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 메모리는 5V면은 디지털로 1인 거고 0V면은 디지털로는 이제 0인 거예요. 5V면 1, 0V면 0.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쭉 흐르니까 0값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생각하기에는 신호를 줬으니까 1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낫 게이트를 구성을 해놓는다고요. 낫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0값을 1로 바꿔주는 거 또는 1값이 들어오면 0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 낫 게이트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고 빛이 나오면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가 빠지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빠지면은 요 위쪽 값은 0V로 되고 그 0V를 메모리상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딱 이제 뒤집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1값으로. 그래서 여기다 낫 게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메모리에다 값을 집어 넣습니다. 메모리에다 값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은 메모리는 충전지예요. 그래서 5V로 충전하면은 1값인 거고 0V로 방전시키면은 0값인 거예요. 그렇게 값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전기로 충전시켜 놓으면 1인 거고 방전시켜 놓으면 0인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내부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호 값을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면 CPU가 그 값을 읽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뒤쪽에 이제 그림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 포토커플러라는 거를 쓰는데, 포토커플러를 쓰는 이유는 외부 전기는 24V란 말이에요. 근데 내부 그 CPU라든지 메모리는 5V 또는 3.3V로 작동을 합니다. 이유는 24V로 작동을 시키다 보면은 속도도 느릴 뿐더러 전기가 너무 세서 반도체 소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반도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3.3V, 또 우리가 쓰는 IBM PC는 최근에는 1.65V까지 이제 전압을 다운시켰습니다. 고속을, 펄스를 때려야 되는데 고속으로 펄스를 때려야 돼서 전압이 너무 높으면은 펄스를 빨리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압을 낮춰서 때리는데, 그래서 내 안쪽에 있는 서킷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절연이 돼야 돼요. 외부 단과 내부 단이 절연이 돼야 돼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호는 받아야 돼요. 신호는 받고 전기적으로 분리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장 좋은 매체가 이제 빛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토커플러로 외부에 있는 신호들을 내부에서 받기 위해서 이 포토커플러를 사용해서 받게끔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구성을 먼저 좀 해볼게요. 지금 자리에 선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고, 자리에 선이 없으시면 저 맨 뒤에 가시면은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런 선들이 있어요. 적당히 많이 가져오십시오. 적당히 많이. 한 색깔별로 대여섯 개 이상 가져오십시오. 대충 가져오시면 돼요. 개수 안 세시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툭툭툭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으니까 자리에 놓으셨다가 내일 또 저기 이어서 쓸 거니까요. 장비를 두 분이 같이 쓰시는 분은 한 분만 가서 가져오시면 되고, 왜냐면 장비 한 대에 컴퓨터가 두 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따지면은 컴퓨터에다가 지금 마우스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앉아 계시던다니까요. 이왕이 갖고 오시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24V에서 스위치로 연결을 했잖아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24V가 우리 기기에 어디 있냐면 요 앞에 있는 판넬에 옆에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 안에 SMPS라고 하는 전원 장치가 있어요. AC220을 닫으면 24V 전원을 내주는 장치가 요 안에 이제 뜯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DC 24V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그라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플러스 라인을 플러스 24V에서 스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맨 왼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맨 위,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스위치 모양의 그림이 있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컴 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 단자에다가 플러스 24V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게 지금 어디를 연결한 거냐면 플러스 24V에서 스위치까지 여기까지 연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위치에서 거쳐 나온 접점, 스위치에서 거쳐 나온 요 접점을
X0라고 하는 거에다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되셨나요? 그래서 그 X0의 라인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컴1이라고 있습니다. 컴1에다가 꽂으시고 그라운드에 꽂으시면 끝난 거예요. 연결 다 되셨나요? 예.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천천히 나가고 웬만하면 하니까. 컴단자 그라운드. 네, 여기서 이제 요 판넬에서 스위치는 겉으로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X0하고 컴 단자 사이에 LED가 있는 겁니다. 여기 X0와 요 컴 단자 사이에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보셨듯이 여기 있는 TV1이라고 하는 게 X0 단자고요. TV18이라고 하는 게 컴 단자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X0와 컴 단자 사이에는 이렇게 안에 LED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LED가 켜져야 되겠죠? 근데 이 LED, 사실적으로 이 LED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였듯이 포토커플러는 IC잖아요. IC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사용자한테도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반대편에 있는 LCD예요. 여기 있는 LCD.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LED가 동작이 되면 내부 회로가 작동이 돼서 LED가 켜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PLC 제조 회사에서. 그래서 신호가 실질적으로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해당하냐면 PLC 전원을 키시면 일단 키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PLC의 전원을 올려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만 일단 또 전원 켰으니까 설명드리면 PLC 전원을 키면 파워 서플라이에 일단은 전등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색깔이 바뀌거나 아니면 전멸하거나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CPU를 보시면 CPU가 정상이면 런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런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게 깜빡인다든지 불이 꺼져 있다든지 그럼 또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뭐 다 밖에서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계에서 뭔가 전멸하고 있거나 빨간색이 켜졌거나 이런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런에 아마 불이 들어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랑은 하등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스위치를 눌러보면 여기는 스위치를 눌러보면 첫 번째 X0 이 첫 번째 0번 슬롯에 X80 모듈의 그 위쪽에 디스플레이 창을 보면 숫자 0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요 위에 불이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게 아까 그 내부 회로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내부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창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X0에다 꽂았었는데 이 X0에다 꽂았던 걸 X1에다 꽂고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이 켜집니다. 1번. 여기 1번. 같은 스위치인데 제가 연결을 X1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X1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거죠.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그 선을 뽑아서 X7에다가 꽂으신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7번 스위치가 신호에 들어옵니다. 7번이. 그러니까 단자에 어디에 어디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X8에도 연결하면 되겠냐고 X8에다 꽂은 다음에 눌러보시면 안 돼요. X8이 안 돼요. 이유는 컴단자가 다르죠? 어쨌든 전기라는 거는 전기가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근데 지금 이제 흘러가려고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컴단자를 빼서 옆에 있는 컴2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8번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F에다 XF라는 곳에 앞에 있는 X는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얘네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보시면은 F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X0부터 XF까지 다 안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기가 흘러가면 신호를 PLC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PLC는 그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X0부터 X9까지는 알겠어요. 9번째까지니까. 근데 갑자기 A서부터 F까지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A서부터 F까지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A에서 F까지는 뭘까요? A에서 F까지.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배우러 오신 거니까. 16진법이에요. 16진법. 그러니까 16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16개로 개수를 세는 방법. 여기 16진법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뭐죠? 저희가 쓰는 방법은 10진법을 써요. 10진법은 정의를 내리면 10진법의 정의를 내리면 네? 10진법의 정의를 내리면 문자 10개로 개수를 세알리는 방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부터 9가 10개잖아요. 그 0부터 9까지 가는 10개의 문자로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10진법이에요. 그럼 2진법은 뭐겠어요? 2진법. 2진법이면 문자 2개로 개수를 세알리는 방법. 3진법이면 문자 3개로 개수를 세알리는 방법. 16진법은 문자 16개로 개수를 세알리는 방법. 요게 이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문자를 더 이상 없잖아요. 10개로 쓰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릿수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1, 0 이걸 이제 10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릿수가 늘어날 때마다 0이라는 부호를 하나씩 더 붙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10진법이 만들어진 거죠. 좀 너무 크게 썼다. 잘 쓸게요. 엑셀로 쓸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네, 쓰기로 하고 요게 이제 10진법이고 2진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2진법은? 문자 2개로 개수를 세우는 방법. 근데 그 문자 2개가 제일 만만한 게 0하고 1인 거죠. 네, 그래서 0과 1로 개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없으면 0, 하나 있으면 하나. 근데 2라는 거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문자를 2개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1, 0. 이해되셨나요? 자릿수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1, 1로.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개수를 세우려고 했더니 2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1빵빵. 101, 110, 111, 1000. 이렇게 개수 세는 겁니다. 이 개수 세는 방법이잖아요. 자릿수를 하나씩 올리면서 1001, 1010, 1011, 1100. 요거는 1101, 얘는 1110, 1111, 16은 10000, 10001 이렇게 개수를 세알릴 수 있잖아요. 이런 문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짝대기로. 그 영화 옛날 그 교도소 그 깜빵 영화 보면 이런 거 개수해서 최소일자 이렇게 세잖아요. 문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럼 3진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 3개로 표시를 하는 세는 방법이니까 개수를 세는 방법이니까 0, 1, 2까지만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0, 1, 1, 1, 2, 3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죠. 2, 0, 2, 1, 2, 2, 3 없잖아요. 1, 0, 0, 1, 0, 1, 1, 0, 2, 3 없잖아요. 1, 1, 0, 1, 1, 1, 1, 1, 2, 3 없잖아요. 1, 2, 0, 1, 2, 1, 1, 2, 2 이렇게 이제 개수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16진법은 16개인데 0, 1, 2, 3, 4, 5, 6, 7, 8, 9까지는 그대로 썼어요. 9까지는 그대로 썼는데 문자를 16개 쓰기로 했으니까 6개의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쪽 컴퓨터 계통이나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물 건너에서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쓰기 쉬운 문자가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가나다라 쓰듯이 얘네들은 ABC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두 다음에 A를 쓰기로 한 거예요. A, B, C, D, E, F까지 총 16개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죠.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1, 0. 여기까지, 15까지가 여기까지 예쁘고, 여기가 1, 0, 1, 1, 1, 2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쭉쭉쭉 오면은 1, 9, 1A, 1B, 뚝뚝뚝뚝 1F 이렇게 오겠죠. 1F 다음에 또 자릿수 올라가야 되니까 2, 0 이렇게 되겠죠. 2, 0 쭉쭉 오다가 2F 오면 3, 0 쭉쭉 오면 3F 쭉쭉 올라오면은 4,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저 판넬을 보시면 X0부터 XF, X10부터 X1F, Y20부터 Y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E0부터 EF, 3제로부터 3F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미쯔비시에서는 요 비트 메모리는 이렇게 16진법으로 올라가게끔 해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16진법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16진법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16진법을 썼을까요? 왜? 굳이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연락처 적으시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16진법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가운데 아까 3진법 했던 건 지울게요. 16진법을 쓰는 이유가 그 2진법의 숫자 4자리와 16진법 한 자리가 매칭이 돼요. 여기도 이제 가운데 다 앞에 0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진수의 4자리가 16진법의 한 자리랑 계속 매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진수 배열에 이진수로 배열이 만약 이런 값들이 있다. 뭐 10, 11, 00, 11, 11, 00, 10, 10, 11, 00 이런 값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컴퓨터는 0과 1만을 표시를 하잖아요. 메모리상에 0V냐 5V냐 이러한 배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을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걸 타이핑을 이제 메모리 안에 이 값을 그대로 집어 넣으려면 이걸 타이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타이핑을 치려고 봤더니 헷갈리잖아요. 0이 몇 개인지 1이 몇 개인지 1이 지금 4개짜리인지 0이 몇 개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16진법을 쓰면은 4단위씩 끊어서 단위가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4개씩 끊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앞에 0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1은 16진수 9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0101은 얘는 4예요. 1001도 9고요. 111은 7입니다. 118은 5고요. 6이네요. 6이고요. 요건 1이죠. 요거는 이제 16진법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다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면은, 그러니까 1001이면 9잖아요? 9고, 여기 있는 0101이면은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했네요, 제가. 5죠. 그리고 1001이면 또 9. 그리고 111이면 7. 그리고 110이면 6.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16진법을 표현을 해서 쓰다 보면은 총 몇 번이죠?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번 타이프 칠 거를 24번 타이프 치지 않고 6번만 타이프 치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값이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오류도 적어지고 타이핑하기도 편하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16진법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진법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진수, 16진수 변화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0, 1, 2, 3, 4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4, 5, 6, 7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려면은 0, 1, 2, 3이니까 1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이거는 1 곱하기 1의 0승 0승이면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을 전부 다 쭉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10진법 수가 나오는 거죠. 역으로 하려면은 만약에 10진법에 123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이걸 2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눠서 2, 6, 12
1은 2, 나머지 1. 2, 3, 6, 0, 60. 그러면 나머지 1. 그러면 이제 이게 나머지가 쭉 나온 거를 10, 10 하면은 요게 이제 이진법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0진법하고 이진법 변화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16진법과 이진법의 변화는 바로바로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16진법을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PLC만 쓰는 게 아니라 이 C언어라든지 나머지 어떤 뭐 프로그램 쪽에서 기계를 다루는 그런 쪽에서는 16진법을 쓰면은 훨씬 더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다 16진법을 써요. PLC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도.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서는 16진법을 그래서 쓰는 이유가 된 거고, 여기가 지금 판넬에도 그렇게 표시된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X0부터 이제 F가 써 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이제? 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요거를 안 드리는데, 시간이 되시면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16진수하고 이진수의 변환을 요거를 한번 외워두시면 바로바로 이제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외우시면 좋아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도 뭐 프로그램 하실 때 좀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단위를 X0부터 XF를 하나씩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 16개잖아요. 그럼 숫자 4개만 갖고 놀면 되거든요. 16개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숫자 4개만 가지고 놀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냐면,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제어를 하려면 사거리 신호등 램프 개수가 24개예요. 우리 1차로에 차로에 있는 게 직주와 동시 저기 한 개가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한 차로에 기본 접점이 3개가 필요한 거죠. 그게 4개니까 12개죠. 이제 보행자 신호가 2개씩 또 있죠. 빨강하고 초록이. 그게 또 8개가 있죠. 20개인가 20몇 개가 필요해요. 직자 동시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하려면 거기에 따라 접점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걸 제어를 할 때, 그거를 이 이진수가 램프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 이진수를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표현하려면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값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내일 기회가 되면 터치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진수와 16진수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루기가 편해서.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입력 모듈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입력 모듈에서요. 얘는 마이너스 커먼 타입이라고 합니다. 미쯔비시에서는 컴 단자를 플러스로 쓸 거냐 마이너스를 쓸 거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 거는 원래는 마이너스 컴 단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TV18번이 첫 번째 LED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LED에도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LED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안에 있는 LED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통 단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컴 단자라고 쓰는데, 이 컴 단자가 LED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LED는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여서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만 흐르게끔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이오드, 여기 있는 다이오드,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고 얘도 다이오드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컴 단자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LED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커먼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LED가 모양이 반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플러스 커먼 타입입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어놨냐? 여기에다 지금 스위치를 연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센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센서가 선이 3가닥이에요. 그래서 갈색은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되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는데, 이 검정색을 저 X0나 X1이나 그런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센서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 트랜지스터가 극성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극성 때문에 저기 플러스 커먼하고 마이너스 커먼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이 센서 때문에. 그래서 저게 플러스 커먼 타입도 나오고 마이너스 커먼 타입도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것들은 플러스 커먼하고 마이너스 커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 이 LED가 역방향으로도 하나가 또 달려있어요. 이 LED 말고 이 LED 옆에 LED가 또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던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던 다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는 모듈도 있다고요. 단가는 좀 비싸겠죠.
포토커플러가 아무래도 이제 안에 그 LED가 박혀 있으니까 잠깐 좀 높긴 하지만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거는 QX80 모듈은 마이너스 컴 단자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때는 실제 우리 장비를 쓸 때는 얘는 여기 플러스 컴스가 마이너스 컴스가 상관은 없어요. 이유는 저희 요 판넬을 그 여기 PLC에 상관없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윗집이신데 이게 이제 지멘스 PLC가 저희가 또 있거든요. 이 지멘스 PLC, AV PLC를 여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커먼인데 걔는 또 플러스 커먼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포토커플러를 또 박아놨어요. 양방향 포토커플러. 플러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커플러에 LED가 두 개짜리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또 박아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플러스 컴 쓰든 마이너스 컴 쓰든 작동은 다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놨다 보니 알고 계시고 원래 QX80 모듈은 마이너스 컴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력 모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출력 모듈인데 출력 모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로 보면 주황색인 거죠. 주황색에 있는 스크류를 풀어서 플러스 24V에서 램프에 연결을 하고 램프에서 나온 게 그 단자에다 연결을 한 다음에 컴 단자가 마이너스로 오면 폐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쭉 흘러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램프는 어떻게 제어를 하냐? 그 연결한 단자와 컴 단자 사이에는 내부에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릴레이 접점. 여기 있는 게 램프고요. 이거고요. 여기 있는 전원,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4V 있는 DC 전원인데 이 전원이 요게 요 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0번 단자와 여기 컴 단자 사이에는 이렇게 내부에 접점이 있어요. 릴레이 접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들 기계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가 그 어드레스가 Y20번이에요. 앞에 있는 노란색 단자. 여러분들 명판에 노란색 단자 부분 처음에 Y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앞에 장비에 명판에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써 있는 곳에 Y20이라고 써 있는데 PLC 프로그램 상에서 Y20의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릴레이가 동작이 돼가지고 접점이 붙는 거죠. 접점이 붙어서 플러스 전기가 쭉 흘러서 램프를 통과하고 그 단자에서 쭉 통과돼서 컴 단자로 전기가 빠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Y20을 오프시키면 이 접점이 떨어지는 거고 Y20을 온시키면 이 접점이 붙어서 작동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얘를 디지털 아웃풋, 그러니까 0과 1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웃풋 모듈이라고 쓰는 건데 저희가 쓰는 거는 릴레이 모듈이어서 전원을 AC를 쓰던 DC를 쓰던 뭐 각성을 바꾸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출력 모듈이 이런 릴레이 타임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 SC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는 DC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SCR은 AC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DC의 그 트랜지스터 타입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거는 이제 NPN 타입, 뭐 PNP 타입, 요건 또 나눠져요. 그 규격이. 그거는 제가 이따가 사양서를 따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릴레이 모듈을 주로 쓰는 이유는 전원에 상관없이 일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요하기보다는 그냥 범용적인 걸 구축을 하다 보니까 릴레이 모듈을 쓰는 거고, 밖에서는 트랜지스터 모듈을 많이 써요. 이유는 속도가 빨라요. 쉽게 해서 여기 있는 릴레이 모듈은 1초에 대략 한 50번밖에 온오프를 못해요. 이 릴레이 모듈은. 근데 트랜지스터 모듈은 1초에 한 4mm, 한 200번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200번 정도는 온오프를 때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트랜지스터는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고 릴레이는 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트랜지스터가 낫죠. 그리고 수명 면에서도 얘는 기계적인 접점이고 실제로 기계적인 그 접점이 컨택트가 온오프를 때리던가 보니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수명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전자 접점이죠. 전자 접점이기 때문에 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보다 길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을 하실 거면은 트랜지스터 모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단 트랜지스터 모듈이기 때문에 DC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AC는 못 쓰고. 근데 AC에서 쓰면 어떡하냐? 그럼 트랜지스터 모듈로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릴레이 접점에다가 AC 전원을 물려서 이렇게 쓰면은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성능 차이 때문에 트랜지스터 모듈을 쓰는 게 낫다. 근데 AC만 쓸 거다. 그러면은 SCR 모듈을 사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성능이 트랜지스터 모듈에 버금가게끔. 그러니까 SCR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AC에서 쓸 수 있는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속도가 트랜지스터에 버금가는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밖에서 쓸 때는 트랜지스터 모듈을 사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이렇게 표시가 된 이유는 이게 점선으로 표시가 됐죠. 이건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선으로 표시된 것도 되고 점선으로 표시된 것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마크가 있으면 아 얘는 릴레이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크가 이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써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에도 이렇게 써있고요. 이런 것들은 릴레이 모듈이다. 또는 QI10 모듈을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다 쓸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기기도 연결을 할 건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릴레이 모듈이어서 원래는 컴단자 극성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장비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램프가 LED예요. 이해되셨나요? LED 방향 이게 LED여서 이 LED가 저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러야 램프가 켜지게끔 이 LED가 켜지게끔 LED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플러스에서 컴 1에 먼저 연결을 할 거고요. Y20에서 램프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램프가 연결되어 있는 컴단자를 그라운드로 올 겁니다. 플러스부터 연결하시고 Y20이 램프로 오고요. 이 램프가 LED여서 LED고 이렇게 저항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기 컴단자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Y20에 신호를 주면 여기는 Y20 단자와 컴단자 사이에 내부에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이제 저 접점을 동작시키면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출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PLC 프로그램과 이제 매칭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는 이제 포토커플러가 작동을 하고 그게 이제 해당 메모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해당 메모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 해당 메모리가 전기가 시계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1값이 되는 거고 그 해당 메모리가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0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와 프로그램에서의 접점을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접점이 A 접점이냐 B 접점에 따라서 연산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뭐 워드 i 1.15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메모리 값이 1이면 A 접점으로 썼으면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리적인 스위치랑도 뭐 같은 개념인데 보통 스위치는 누르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눌렀다는 걸 1로 생각을 하시고 손을 뗀 거를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포토커플러가 작동이 되고 그 포토커플러에 연결된 메모리가 1값이 되면 A 접점은 그러니까 메모리는 1이에요. 메모리는 1인데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거고 B 접점은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PLC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모리 값은 1인데 그 메모리 값의 1을 A 접점에다가 적용을 하면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거고 B 접점에다 연결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으로 A 접점, B 접점은 A 접점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누르면 연결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 B 접점은 이거는 A 접점이고 그리고 B 접점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누르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데 실제 PLC에서는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러니까 PLC에 연결된 스위치는 B접점 스위치를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A접점, B접점을 역으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B접점 스위치를 연결할 일이 없다고요. PLC에 연결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스타트 버튼, 뭐 스탑 버튼을 시퀀스 회로로 구성을 하려면 A접점, B접점이 필요한데 PLC에 연결하는 스위치들은 다 A접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 상에서 B접점을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신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만들어주는 것 뿐인 거지, 이걸 A 접점으로 쓸 거냐 B 접점으로 쓸 거냐는 PLC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PLC에 연결되는 스위치들은 굳이 B 접점 스위치를 따로 연결해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장비도 보시면 B 접점 스위치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스위치는 B 접점 스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다 A 접점 스위치지 B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호만 주면 되기 때문에 PLC에 입력 신호로 신호를 주어서 그 신호가 눌렀을 때 1, 안 눌렀을 때 0만 계산하고 그 0이냐 이 메모리 값이 0이냐 1이냐를 연결시킬 거냐 끊을 거냐는 A 접점, B 접점으로 연산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 이제 A 접점 스위치로 누르는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스위치를 누르면 메모리 값이 1, 그 메모리 값이 적용된 A 접점은 연결이 되는 거고, 메모리 값이 연결이 된 B 접점은 그 값이 1이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고, 만약에 메모리 값이 0이면 B 접점이면 붙는 거죠. 반대로. 연산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코일, 이렇게 이제 요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다리 프로그램, 레더 다이어그램, 사다리 모양이죠.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레더 다이어그램, L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연산이 이 메모리 값이 1이면 해당 메모리 값이 1이어서 여기 출력단에 있는 릴레이가 됐던 트랜지스터가 됐던 여기 있는 접점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동작을 한다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거 그림 대충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포토커플러가 작동을 하고, 그 포토커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값이 변하고, 그 메모리 값이 반영이 돼서 이 메모리 값이 1이면 A 접점이면은 붙는 거고, B 접점이면 1이었을 때, 이 메모리 값이 1이었을 때 A 접점이면 붙고 B 접점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산된 결과값이 결론적으로 1이면 여기 있는 코일 값이 1로 바뀌는 거고, 연산된 결과값이 0이면 이 코일 값도 0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0이냐 1이냐는 이 해당 메모리 값이 1이냐 0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연산된 결과값이 1이면 요 메모리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 값을 바탕으로 회로가 작동이 돼서 그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연산을 1초에 100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연산을 그만 한 번만 연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CPU마다 연산 속도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초에 500번 이상은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요거 제가 출력을 해서 드릴게요. 저기를 PDF로 해서 저기 파일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 녹화된 것도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PLC를 실제 동작을 시켜 볼 건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PLC를 동작을 시킬 건데,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물리적으로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안 짰기 때문에 Y2.0 요 단자의 신호를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툴이 웍스2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 웍스2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웍스2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고야. 네. 웍스2가 나오기 전에는 그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도 이제 실행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웍스2부터 실행을 시키고 디벨로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뉴 하시면 처음에 뉴 프로젝트에서 CPU를 고르는 탭이 나와요. 이 화면이 제 거랑 여러분들 거랑 약간 다릅니다. 제게 버전이 제 거는 업데이트를 해놔가지고 메뉴가 위아래가 조금 틀어져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 거는 버전이 152 버전인가 그렇고 여러분들께 좀 낮은 거라서 위치가 좀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쓸 CPU가 뭐냐 이걸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쓸 CPU가 Q 시리즈 아까 확인하셨듯이 Q03UD 모델이어서 앞에처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안 되신 분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모델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Q 시리즈의 CPU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정보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파일을 받아서 깔면 그 파일이 그 기종이 생깁니다. 이해되셨죠? 없는 건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03UD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프로젝트 타입은 심플 타입이 있고 스트럭처 타입인데 대부분 다 심플 타입으로 하세요. 스트럭처 타입은 좀 대규모 프로그램 짤 때 여럿이 짜면서 대규모 짜고 막 함수 이런저런 거 만들고 할 때 그때 짜는 거고 대부분은 다 심플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즈 레이블인데 저 지금은 레이블을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안 쓸 거고 좀 이따 오후에 신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말 그대로 꼬리표야 꼬리표 이름표. 우리가 어드레스만 이 x0 y0 이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x 뭐 1, 2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y 3, 2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꼬리표 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두면 프로그램 짤 때 그 꼬리표 이름을 쓰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드레스로 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 레이블을 써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밖에서는 대부분 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랭귀지를 보시면은 레더의 언어가 있고 SFC 언어가 있는데 SFC 언어는 플로우 차트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플로우 차트식으로 그려도 그 플로우 차트 안에는 또 레더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닥 뭐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프로그램은 이 순차가 보이니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D 언어 사다리 프로그램. 그래서 OK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내비게이션 창이 있고요. 가운데 프로그램 창, 작업할 수 있는 작업창이 있고 지금 현재 제 거는 밑에 결과창이 없는데 이 창이 뭔가 눈에서 사라졌으면 뷰를 보시면 돼요. 뷰. 눈에서 내가 뭔가 사라졌다. 그럼 뷰에 들어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킹 윈도우에 아웃풋 창을 여시면 밑에 결과창이 뜹니다. 눈에서 뭔가 이렇게 사라졌다. 이 X표를 눌러서 이게 창 같은 게 사라졌다. 뭐 이렇게 사라졌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뷰에 가시면 다 돼요. 뷰에서 내비게이션, 뷰에 가서 아웃풋, 뷰에 가서 이거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메인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메인 프로그램.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창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기 실수하셨거나 이렇게 잘못 드래그해서 그런 경우는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마크가 뜨죠. 그럼 이제 갖다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 PLC, 저희 컴퓨터하고 PLC랑 일단 통신을 뚫어야 돼요. 통신이 개통이 돼야 프로그램을 날릴 수도 있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여는 절차가 밑에 보시면은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커런트가 있고 얼이 있는데 얼은 말 그대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커런트를 먼저 커런트 커넥션을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맨 위쪽은 컴퓨터 쪽에서 어떤 거랑 연결을 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내 컴퓨터, PC 사이드잖아요. 왼쪽에. 내 컴퓨터인데 내 컴퓨터에 어디로 통해서 연결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시리얼 포트나 USB 단자를 쓸 거냐 아니면은 CC-링크 I 컨트롤러 보드를 쓸 거냐 또는 지금 제 것처럼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이더넷 카드를 쓸 거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게 USB 단자하고 이더넷 포트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이더넷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랜 카드가 두 장이에요. 하나는 인터넷 쓰는 랜 카드로 구성을 해놨고요. 하나는 PLC 쪽에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가 하나씩 다 달려있어요. 공유기가.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 거 IP랑 여러분들 IP랑 막 어떤 분들은 똑같이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19168 3.39를 쓸 거예요. IP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랑 똑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똑같이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IP 중복 이게 같은 네트워크면 IP 중복 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 밑에다가 허브를 다 놔서 여러분들 PLC는 여러분들 독립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IP를 같이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거는 여기 단에서의 별도로 IP고 여러분들 거는 거기 단에서의 별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P를 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공용이 밑으로 돌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IP를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게끔 되는 거고, 어쨌든 저희 거는 현재 이더넷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더넷 카드가 내 건 없는 CPU 모듈에 이더넷 그 포트가 없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USB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SB를 쓰실 때는 앞에 있는 USB를 찍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RS232로 쓸 건지 USB로 쓸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USB 포트에다가 케이블 연결하시고요. USB 하실 때는. 그리고 PLC에 보시면은 PLC의 CPU 커버를 제일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여시면 금방 열 수도 있죠. 커버를 열어보시면 그 밑에 그 밑에 커버, 요 커버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USB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걔를 열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밑으로 열으시면 좀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열어셔서 그럼 거기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케이블 USB 연결하는 케이블을 제가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건데 보통 쓰는 케이블이에요. 그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큰 단자거든요. USB 단자인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쓰는 USB 단자에 꽂고 그 모양에 맞는 거에다 꽂은 다음에 우리 PLC 아까 프로그램상에서 USB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USB로 쓰지 않을 거고 전부 다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선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여기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포트가 지금 선이 내부로 연결돼서 여기다가 지금 소켓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빼고 다른 것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요 라인이 여러분들 책상 밑에 있는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 밑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책상 밑에 보시면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유기에 각각 컴퓨터에 그 이더넷 카드에서 신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쓰지 않을 거고 이더넷 카드를 쓸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는 별도로 카드를 사야 돼요. 저희가 뭐 비디오 카드 내고 뭐 게임 하려면 뭐 비디오나 랜 카드나 뭐 이런 거 사잖아요. 사운드 카드나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 꽂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CC링크 보드를 별도로 팔아요. 저거를 이제 컴퓨터에 꽂으면 이제 저걸로 선택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다이렉트로 거의 이더넷 카드 아니면 CD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LC 쪽은 어떤 걸로 연결을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희 거 같은 거는 구성이 CPU에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운됐다. 이 부분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CPU, PLC 모듈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가 먹었네. 제 거가 지금 단축키가 하나가 안 먹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PLC 쪽에 요 PLC 모듈에다가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밑에 PLC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떠요. 이유는 USB는 IP나 이런 개념이 없는데 이더넷 쪽은 IP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CPU에 IP가 설정되어 있는데 값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CPU가 IP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툴에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여기서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미쯔비시 Q 시리즈 CPU 나한테 신호를 다 보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Find CPU Built-in Ethernet Port on Network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현재 내 컴퓨터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의 신호를 일단 공용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는 CPU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연결되어 있는데 내 IP 얼마입니다까지 해서 신호를 보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네트워크에 이 단일 제 거 네트워크에도 10대가 만약에 PLC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기 IP 10개가 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네트워크하고 제 네트워크는
별도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뜬 거고 같은 네트워크 상이면 즉 쉽게 얘기해서 같은 허브에 물려 있으면 이게 10개면 10개가 다 떠요. 물론 그렇게 떴을 때는 여기는 IP가 다 다르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IP에 연결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IP가 이 위쪽에 로딩이 됩니다. 마우스가 제 마우스 포인터가 옆으로 안 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야. 제게 좀 오류가 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안 먹어서 지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못 그려드리거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래서 이제 요 IP 192.168.3.39라고 들어가 있는 IP가 있는데 요게 그 웍스2에서 디볼트로 그 미쯔비시사에서 디볼트로 주는 IP예요.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걸 디볼트 IP로 미쯔비시에서는 일단 주는데 바꾸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바꾸시는 방법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OK를 하시면은 이렇게 IP가 세팅이 된 게 보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구성이 다른 PLC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다른 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No Specifica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Q03 CPU에 연결이 됐다, 연결이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연결이 되신 거예요. 되셨나요? 안 되신 분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OK를 꼭 누르셔야 돼요. 이 웍스2 툴에서는 OK, AND 이러한 단추를 눌러주지 않으시면 세팅한 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OK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그리고 프로젝트 창을 찍으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아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를 나왔던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넘어왔다. 되셨나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작업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이 파라미터에 들어오시면 PLC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 값이 나오는, 그 파라미터 창이 나오는데요. 색깔이 전부 다 분홍색이죠? 만약에 여기다 레이블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볼트 값에서 뭔가 값이 바뀌면 색깔이 저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건 아, 값이 뭔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레이블은 별게 아니라 PLC 이름이죠. PLC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뭐 1호기 뭐 1호기 뭐 이렇게 쓰면은 이 뭐 이제 PLC 네임이 이제 1호기 되는 거죠. 포리프가. 이제 보통은 잘 안 쓰죠. 근데 요거는 안 하셔도 뭐 헤드 나는 상관이 없고, 어디를 제일 처음 건드셔야 되면은 중간에 프로그램의 탭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탭. 프로그램 탭에 메인이 일단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 메인 프로그램 하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메인 프로그램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되셨나요? 근데 이 메인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돌릴 건지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서트, 메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고 인서트를 하시면 이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실행 타입을 열어보시면 웨이트가 있고 스캔이 있고 이니셜이 있고 픽스드 스캔이 있어요. 여기서 스캔은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하는 게 스캔 타입이에요. 대략 우리 거는 1초에 한 800번에서 900번 정도를 연산을 해요. 저희 CPU는. 근데 이제 CPU 속도가 빠른 거는 1초에 1000번도 더 하고 1200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건 그렇고, 웨이트 타입은 뭐냐면 실행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그 CPU가 런을 해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게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웨이트를 해놓으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프로그램 하나는 스캔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인 하나를 스캔으로 놔요. 그런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안 돌릴 수도 있다고요. 프로그램 5개가 있으면 5개 중에 하나는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안 돌리다가 필요할 때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돌리는 게 웨이트라고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이니셜은 전원 올리면 CPU가 스탑해서 런으로 오면 그때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게 이니셜.
프로그램 타입이 한 번만 연산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초기 값 줄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니셜 타입이고, 픽스드 스캔은 이 연산하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쓰는 메인은 프로그램 용량이 늘어나면 연산하는 시간도 늘어나요. 근데 저 픽스드 스캔을 쓰면은 물론 이제 아주 짧게는 못하고 쉽게 1초마다 연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1초마다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아니면 뭐 10ms마다 돌리겠다. 그런 걸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ms에 한 번씩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타입을 정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메인은 스캔 타입으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그럼 여러 개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메인 스캔 넣어 놓으시고 밑에 있는 엔드를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날아갑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POU의 프로그램의 메인이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dd New Data라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Add New Data 누르시면은 뭐 데이터 타입을 뭘로 만들 거냐? 프로그램 만들 거다. 그럼 이름 뭐냐? 메인 일로 할 거냐? 아니다, 난 서브로 하겠다. 그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돌릴 예정이어서, 아니면은 그 통신용으로 만들 거, 그 HMI랑 연결을 할 거여서 나는 이름을 HMI라고 짓겠다. 그럼 이름은 지시면 돼요. 단, 이러한 거 이름을 만드실 때 앞에 특수 문자가 먼저 오면 안 돼요. 빈칸이 있어도 안 돼요. 이름을 만드는 규칙 자체가 우리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빈칸이 먼저 와도 안 되고, 특수 기호가 먼저 와도 안 되고, 숫자가 먼저 와도 안 돼요. 항상 영문자부터. 웬만하면 특수 기호는 쓰지 마시고, 특수 기호 쓸 거는 언더바만,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다시도 쓰지 마시고. 왜냐면은 예전부터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런 기호를 쓰면 버그가 생겨요. 얘네들이 이게 언더바인지 다시인지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빈칸이 있으면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하고 연결된 건지 끊어진 건지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쓰실 때는 영문자로 시작하는 거, 최소한 3글자 이상, 이렇게 이게 암묵적인 합의예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HMI랑 통신 용도로 저 프로그램을 난 작성을 하겠다. 그럼 HMI라고 이름 주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열어보면 이게 여러 개인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짤 때 여기다가 아예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돌리는 건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PLC 파라미터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10개를 만들면 10개가 있고요, 20개를 만들면 2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HMI도 스캔 방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고요, 메인 프로그램도 스캔 방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나는 메인만 돌릴 거고 스캔 일단은 HMI는 안 돌릴 거다. 그럼 여기를 스캔으로 놓으시는 게 아니라 웨이트로 놓으시면 HMI는 프로그램에 로딩은 이따가 시킬 거지만 실제 연산은 하지 않는 거예요. 메모리에 탑재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인 프로그램에서 HMI를 돌리는 명령어가 psca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scan 명령어로 HMI를 실행시키면 그때부터 HMI 프로그램이 이제 연산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저희는 지금 안 쓸 거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날리시면 다 날라가요. 밑에서 프로그램만 날리면 여기는 다 날라갑니다. 되셨나요? 엔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연결한 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짤 건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라고 저는 내비게이션 창을 이렇게 그 고정 핀 앞정을 뺄 거예요. 앞정 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짤 건데, 엔드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끝 푸시입니다. 저 엔드가 명령어가 처리돼야 PLC가 출력값을 내보내요. 저 엔드라는 명령이 실행이 안 되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저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쯔비시에서는 있었는데 글로파나 뭐 딴 데 가니까 엔드가 없던데요. 거기는 알아서 처리합니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늘리는 거는 Shift 인서트예요. 라인을 삭제하는 건 Shift 딜리트 키고요. 요 편집에 관련된 거는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라인 인서트, 로 인서트 칼럼이 있고요. 인서트 칼럼, 인서트 칼럼, 딜리트 칼럼이 있는데, 인서트 로는 지금 줄 느린 거고, 인서트 칼럼은 가로줄에서 뭐 이렇게 삽입할 때 쓰시는 게 인서트 칼럼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는
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인서트 하면 라인 밑으로 내리고 쉬프트 딜리트 하면 지우는데, 지울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도 같이 지워져요. 프로그램 내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프로그램도 지워지니까 쉬프트 딜리트 누를 때는 조심해서 지우시고, 그리고 그 접점에 관련된 거는 이러한 메뉴바가, 이렇게 툴바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 그럼 요 메뉴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레더죠. 레더를 죽이면 이게 안 나오죠. 없어지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레더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네. 단축키로 A 접점은 F5번이고요. B 접점은 F6번이고 코일은 F7번입니다. 이거 세 개는 일단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말씀은 드릴 건데 이왕이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F5번 누르고 그럼 이제 A 접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A 접점 아닌데 B 접점인데 이 상태에서 F6번 누르면 이거 바뀝니다. B 접점으로. 이 상태에서 F7번 누르면 코일로 바뀝니다. 다시 F5번 눌러서 A 접점으로 바꾸시고요. X0라고 타이핑 치신 다음에 엔터 치시겠습니다. 요거는 X0 메모리를 A 접점으로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X0여서 A 접점이다가 아니라 X0라는 메모리를 A 접점으로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X0 값이 1이면 A 접점이니까 붙는 거고. 이해되셨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으면 X0 메모리가 1 값이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논리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세로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어미선, 모선인데 논리적으로 왼쪽이 1 값이에요. 1 값을 보낼 거냐 끊을 거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 값을 A 접점으로 연결하면은 X0가 1일 때 그 1 값을 통과시켜서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X0가 0 값이면은 앞에 있는 1 값을 끊어졌으니까 1 값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B 접점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X0가 0 값이면 연결이 돼 있으면 지금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다리를 연결시키듯이 연결이 돼서 앞에 있는 1 값을 뒤로 보내는 거고요. X 0 값이 1이면 저게 끊어지는 겁니다. X 0 값이 1 값, 즉 스위치를 내가 밖에서 누르면 저거는 끊어지는 거라고요. 반대로 연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로는 0 값을 보내는 겁니다. 뒤쪽으로 1 값을 보낼 거냐 0 값을 보낼 거냐라는 뜻이에요. 저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A 접점으로만 짜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코일을 저 F7번이 코일인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름이 나와요. 코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일인데 얘를 코일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이 레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시퀀스 회로에서 이제 얘가 온 거잖아요. 근데 시퀀스 회로에 릴레이가 들어가는데 릴레이 안에 그 접점들을 작동시킨 게 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거기 실제 시퀀스 제어반에서 썼던 그 릴레이의 코일을 프로그램에 한 거여서 얘를 코일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 끝으로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서 F7번 누르시고 Y20이라고 타이프 치신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그냥 붙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연결해놓은 푸시버튼 1번 스위치를 누르면 그 푸시버튼 1번 스위치가 X0 메모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스위치를 누르면 X0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1 값이 A 접점에 반영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 값이 쭉 흘러와서 여기 있는 Y20번 메모리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Y20번 메모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Y20 접점이 작동을 하는 거고 Y20번 접점에 램프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스위치를 언제 누를지를 모르잖아요. PLC 입장에서 사람이 언제 스위치를 누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매번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대략 한 800번 정도. 이 스캔 타임이 대략 1.2ms니까 그 빠른 시간만큼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에서 신호가 아무 때나 들어와도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렇게만 하면 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고 이거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0과 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웍스투가 하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 편집도 하지만 이렇게 편집된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그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에 보시면 컴파일 메뉴가 있어요. 위쪽에 찾으셨나요? 그래서 컴파일에 보시면은 빌드가 있습니다. 빌드 F4 단축키가 F4번이에요. 그래서 F4번을 누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환이 된 거예요. 이게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된 값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만. 근데 이렇게 하얗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화면에 넘어가면요, 작성해 놓은 파일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꼭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변환을 꼭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화면을 전환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날릴 거예요. 날릴 건데 지금 장비 하나당 두 분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 혼자 계신 데는 상관이 없고 두 분이 쓰신 데는 동시에 날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동시에 날리면 얘가 저희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분 하시고 나머지 한 분 또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하셔가지고 먼저 보내실 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내는 거 지금은 같이 따라오셔도 돼요. 최종 전송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되니까, 안 누르면 되니까. 일단 보내는 거는 아까 우리가 통신은 뚫어놨었잖아요. 통신 됐다고 아까 successful 신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보시면 Write to PLC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Write to PLC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전송 창이 떠요. 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는 저희가 최종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쪽에 메뉴를 보시면 read, write, verify, delete 뭐 이런 게 있어요. read는 PLC에서 프로그램을 읽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셔도 돼요. write는 우리가 쓰는 거고요. verify는 비교하는 겁니다. 내 프로젝트와 PLC의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끝에 있는 delete는 PLC 안에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부를 지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쓸 거예요. 라이팅을 할 건데 라이팅을 이제 뭐를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와 프로그램을 자주 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단축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 탭을 찍으면 아래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하고 파라미터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좀 아까 우리가 그 메인 프로그램 스캔 타입으로 하겠다고 하나 바꿨잖아요.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전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탭하면은 기본적으로 4개가 찍히고요. 만약에 뭐 글로벌 디바이스는 코멘트를 날려야겠다. 코멘트도 저장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다음에 읽어왔을 때 코멘트가 없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 프로그램인지 분석하려면 이제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작업을 하셨으면 이걸 날리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굳이 딴 사람이 보는 게 싫다. 물론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되지만 이제 비밀번호까지 걸어놓는 건 너무 각박하다. 그럼 이제 코멘트를 안 날려주는 거죠. 코멘트 안 날려주고 프로그램만 날려주면 그 사람이 읽어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애먹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날려줄 거냐 안 날려줄 거냐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해서 메인 값이 있는데 어떤 초기 값을 넣거나 처음에 어떤 메모리 값을 바꿔서 넣을 때 그때 이제 체크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런 걸 하는 게 없어서 요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프로그램과 파라미터만 전송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둘 중에 한 분만 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실행 버튼, execute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떴는데 그 이 창은 내용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새로 쓸 거기 때문에 CPU를 세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CPU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이제 오동작도 날 수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CPU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es를 누르면 어디를 파악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CPU에 런 불이 꺼져요. yes를 누르면 지금 런 불이 꺼져 있죠? 그래서 CPU가 지금 연산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보죠. PLC 내부 안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덮어 쓸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 내가 지금 작성한 파라미터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덮어 쓸 건데 진짜 상관없겠냐? 근데 저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덮어 쓸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yes를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메인 프로그램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안에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내가 덮어 쓸게 지금 라이팅 할게 메인인데 상관없겠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면은 읽어온 다음에 덮어 쓰던지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 프로젝트 저장해 놓은 다음에 yes 누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라이팅을 합니다. 라이팅을 한 다음에 클로즈드 버튼을 누르면
스탑됐던 CPU를 런을 시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런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혹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커서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아니후에 커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그 CPU가 런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간혹가다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은 얘를 안 누르고 그냥 엔터를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얘가 CPU가 스탑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 연산을 안 해요. 뭐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왜? CPU가 런을 안 하기 때문에. CPU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 CPU 커버를 열면은 여기 리셋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리셋 스위치, 이거 좀 이따 하시고, 하여튼, 여러 번 보시면 리셋 스위치가 있는데 이 리셋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리셋 시키고 런하면 런이 돼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면 돼요. 여기에서 클로즈를 누르신 다음에 온라인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게 런에 스위치가 와 있다는 얘기는 온라인에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오퍼레이션 버튼을 눌러보면 PLC CPU의 그 램프 버튼이 그대로 올라와요. 통신이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런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런에다 체크를 하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런에 불이 들어옵니다. 실제 PLC CPU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거 닫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다운로드 하실 때 얘 누르시면 돼요. 근데 얘를 차마 못 눌렀을 때 그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리셋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CPU 레버를 가운데다 놓으시면 PLC CPU가 스탑으로 죽습니다. 가운데다 놓으시면 스탑이에요. 그래서 CPU가 스탑이 돼요. 되셨나요? 여기 있는 레버 가운데다 놓으시면은 런 불이 꺼져요. 근데 이렇게 많이 꺼져 있으면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프로그램에서 런이 안 됐으면 왼쪽으로 2초 동안 당기고 계시면은 빨간색이 빠바바박 봅니다. 왼쪽으로 2초 동안 당기고 계시면. 그죠? 그런 다음에 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런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리셋을 할 때는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롬에 있는 거고, 롬에서 이제 램으로 불러들여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고 있던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값이 뭐 이렇게 개수를 셌던 거라든지 이런 값은 날아가요.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런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뭐 되도록이면 그냥 프로그램 상에서 온라인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런 시키면 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꺼도 얘는 작동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메모리 역할도 할 겸 안에 있는 시계, 여기 CPU에 또 시계가 있어요. 그런 시계도 다룰 겸해서 이 CPU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CPU에 밑단이 있어요. 밑단에 보면은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손가락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커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면, 근데 저희 거 안 열려요. 저희 건 이 겉에 이 명판 커버, 쇠붙이 이게 커버 열리는 거에 딱 닫혀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면은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반만한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3.3V짜리. 그거가 보통 주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 CPU 모듈에 여기 BAT라고 있습니다. BAT. 거기에 이제 불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제 방전될 쯤 되면. 근데 저희 이 장비를 2015년에 들여놨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갈았어요. 3년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갑니다. 이렇게 전원이 또 들어가 있고 하면은 또 좀 들쓰기도 하고 그래서 3년 더 가요. 근데 시중에서 이제 그거 사다가 괜히 미쯔비시 이런 데 무진하지 마시고 시중에 그런 똑같은 단자를 만들어서 팔아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팔아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셋 해주시면 에러도 사라지고, 뭐 프로그램으로 리셋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꽂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불이 깜빡이는 이유는 그거. 근데 그 배터리를 갈지 않으시면 어디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CPU 안에 시계가 있어요. RTC라는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뭐 시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뭐 매일 아침 8시마다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 값도 늙어올 수도 있고 내가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거 가지고 뭐 소밥을 줘야겠다. 가축을 키우는데 아침에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계를 알아야 아침마다 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그럼 이제 시계 값을 읽어 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시계가 있어요. 근데 모든 PLC에 다 있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중형급,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있고 슬롯이 있어서 이렇게 꽂아 쓰는 타입을 보통 중형급이라고 하는데, 중형급 이상의 PLC는 내장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소형 PLC는, 소형 PLC가 어떤 게 소형 PLC냐면, 미치비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쉬는 시간인데. 이것도 이제 LS 산전의 소형 PLC예요. 이런 거는 없어요. 안에 RTC가 없어요. 이런 거는 시계 RTC 모듈을 별도로 사다가 붙이는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원이 되는 것들은 별도로 카드를, RTC 카드를 사다가 꽂아야 시계 값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IC예요. IC인데 그 IC가 그 전기만 넣어주면 시계 값을 계속 돌립니다. 그 시계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쓰는 이 IBM PC 있죠. 얘도 전원 완전히 빼도 나중에 다시 켜보면 인터넷 연결 안 해도 시간값 그대로 있잖아. 돌아가죠. 이유가 메인보드에 보시면 시계 배터리 있어요. 그게 그 안에도 RTC 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틀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IBM PC도 시계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배터리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시계 배터리가 나가서 그게 바뀐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원이 빼놓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나가면 그 배터리가 방전된단 말이에요. 방전이 되면 안에 있는 RTC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보면 뭐 시모스 바이오스에 된 날짜가 1980년대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거니까 커버 빼시고 시계 배터리 빼서 그거랑 똑같은 거, 보통 CR2023 이런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사다가 꽂으시면 또 제대로 똑같아요. 얘나 IBM PC나 구조는 똑같다. 이해되셨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